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소크라테스의 학술론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날 더더욱 필요시되는 자기계발의 지략과 용기와 성공으로 이끈 놀라운 덕성과 심지어 실패 속에서의 풍성한 배움에 대해 이미 플루타르크 영웅전 시대 때부터 흘러넘쳤던 또 한 사람의 용,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플루타르크가 기록한 술라, 이 인물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서사가 아니죠. 권력, 인간 본성, 이런 깊은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들을 통해서 술라라는 인물의 그 복잡한 면모, 또 그가 로마에 남긴 그 균열의 시작점,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인물이 왜 지금 당신에게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그 통찰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첫 번째, 로마 공화정의 붕괴를 앞당긴 한 사내, 술라입니다. 보통 술라 하면 독재자, 무자비함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플루타르크는 그를 훨씬 입체적으로 그렸다고요. 그냥 나쁜 사람 이렇게만 본 건 아니군요. 맞습니다. 플루타르크는 술라를 굉장히 복잡한 인물로 봤어요. 뭐랄까, 절대 권력의 실험실, 그 자체라고 할까요? 시민이었다가 장군이었다가 또 법을 만들다가 학살도 서슴지 않는 정말 모순덩어리였죠. 핵심은 이겁니다.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군대를 이끌고 수도 로마를 점령했다는 거. 그리고 스스로 종신 독재관 자리에 올라서서 기존의 공화정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는 점이죠. 아, 군사력으로요? 네, 군사력이 정치 시스템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물론 수천 명을 죽음으로 내모은 그 공포 정치도 실행했지만 플루타르크는 그의 또 다른 면, 혁신적인 면이나 개인적인 매력 같은 이중성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결국 술라 한 사람의 야심 때문만은 아니었고 그 당시 로마 사회 자체가 이미 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맥락이군요. 그렇죠. 플루타르크가 그의 라이벌 마리우스와 비교하면서 특히 강조했던 점은 뭔가요? 네, 그 마리우스는 민중 기반, 술라는 귀족과 군내 기반 이런 차이는 있지만요. 플루타르크는 둘 다 공화국의 안정보다는 개인의 명예, 또 권력욕 이걸 앞세웠다는 그 치명적인 공통점을 지적합니다. 이걸 통해서 과연 정의로운 권력이란 존재하는가, 덕성이 빠진 성공은 지속될 수 있는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술라 이야기가 오늘날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권력이 개인과 사회를 어떻게 유혹하고 또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귀족의 자손이자 빈민가 출신, 술라의 출생고 성장입니다. 이 배경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몰락했다고는 해도 로마 최고 명문가 중 하나인 코르넬리우스 가문 출신인데 젊은 시절은 가난 속에서 보냈다. 이 모순적인 환경이 그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그 귀족의 피를 가진 빈민이라는 정체성이 술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사회의 가치나 문화를 알면서도 또 밑바닥 현실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그런 실용주의자가 된 거죠. 가난했지만 교육은 제대로 받았어요. 특히 그리스 문학이나 수사학 같은 거요. 그래서 말도 잘하고 지성도 갖췄죠. 덕분에 젊었을 때 사교계에서도 인기가 꽤 많았다고 하고요. 겉으로는 사교적이고 유머 감각도 있었는데 속은 더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연애를 즐기고 예술을 좋아하는 그런 감성적인 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목표를 위해서는 아주 냉혹할 정도의 자제력, 결단력 이런 걸 발휘했어요. 나중에는 이런 면이 방탕하다 이런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했죠. 어쩌면 그 어린 시설의 빈곤이 역설적으로 권력욕을 더 자극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군사적 성공, 예를 들면 유구르타 전쟁 같은 데서 공을 세워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귀족 사회에 인정을 받으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모순적인 환경이 야망이랑 현실 감각을 동시에 갖춘 타협과 계산에 능한 그런 인물을 만들어낸 셈이군요. 세 번째, 정치와 군사의 이중 무대에서 술라의 첫 등장과 야심입니다. 정치 무대에 등장하는 방식도 좀 남달랐다고요? 일반적인 엘리트 코스는 아니었군요. 네, 맞아요.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군사적인 능력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죠. 특히 북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유구르타 전쟁에서 그 적장 유구르타를 생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야말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때부터 총사령관이었던 마리우스와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술라는 진짜 영웅은 나다 이런 인식을 은근히 즐겼다고 플루타르크는 기록하거든요. 단순히 전쟁 영웅에 머문 게 아니라 그 명성을 정치적 자산으로 딱 연결시켰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귀족파, 그러니까 옵티마테스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자신을 전통적 귀족 질서의 수호자로 딱 자리매김했어요. 마리우스가 주로 군사적 카리스마에 기댔다면 술라는 로비나 인맥관리, 이런 정치적 연대 구축에도 상당히 능했죠. 이후에 법무관, 즉 프라이토르라고 하죠. 로마의 고위 행정관이자 군 지휘관 직책을 맡으면서 군사, 외교, 정치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습니다. 그는 정치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전장터처럼 봤고 문제 해결 방식으로 군사력 동원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결국 기원전 88년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집정관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 시내로 진군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로 이어진 거군요. 네, 맞아요.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공화정의 규칙 다치를 바꾸려는 야심가로 성장하고 있었네요. 네 번째, 마리우스와의 충돌 그리고 내전의 서막입니다. 술라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갈등인데요. 한때는 스승과 부관 같은 관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적이 된 걸까요? 그 유구르타 전쟁 공정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술라는 자기 공이 마리우스에게 가려졌다고 생각했고 이게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 권력 투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이어진 거죠. 결정적인 충돌은 기원전 88년 술라가 최고위직인 직정관일 때 터졌습니다. 당시 로마의 최대 현안이었던 동방의 미트리다테스 전쟁, 이 총사령관 자리를 두고 원로원은 술라를, 민회는 마리우스를 임명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술라가 군대를 로마로 돌렸군요.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요. 네. 로마 공화정 역사상 누구도 넘지 않았던 선을 그냥 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 내전의 실질적인 시작이었죠. 술라가 로마를 잠시 장악하긴 했지만 미트리다테스 전쟁 때문에 동방으로 떠난 사이에 마리우스 세력이 복귀해서 술라파를 아주 대대적으로 숙청합니다. 아, 복수가 복수를 낳는군요. 그렇죠. 마리우스가 병으로 죽은 뒤에도 혼란은 계속됐고요. 결국 기원전 83년에 술라가 승리자가 되어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체계적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스스로 임시 독재관 자리에 오르죠. 이때 등장한 게 바로 그 악명 높은 살생부 프로스크립티오입니다. 듣고 보니 이게 단순 개인 간의 권력 다툼이라기보다는 로마를 양분했던 두 정치 세력, 그러니까 민중파 포퓰라레스와 귀족파 옵티마테스의 파극적인 대결이었네요. 맞습니다. 그 두 세력의 충돌이 결국 내전으로 폭발한 거죠. 다섯 번째, 독재자의 리더십, 술라가 추구한 권력의 형태입니다. 내전에서 최종 승리한 술라는 자신을 공화국 재건과 법률 제정을 위한 합법적 독재관으로 선포합니다. 이건 기존의 비상시 독재관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로마의 전통적인 독재관은 비상사태 때 딱 6개월 임기로 임명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술라는 임기 제한도 없고 당면한 군사적 위협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플루타르크는 이걸 제도라는 허울만 쓴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권력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죠. 술라는 자신을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법을 새로 만드는 자로 규정했어요. 그의 독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습니까? 살생부 말고 또 다른 특징이 있었나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프로스크립티오, 즉 체계적인 정적 제거입니다. 살생부를 공개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재판 없이 죽이거나 추방하고 재산을 몰수해서 자기 지지자들에게 나누어줬죠. 둘째는 정치 구조 개편입니다. 원로원의 권한은 대폭 강화하고 반대로 민회나 호민관의 권한은 거의 없애버렸어요. 사실상 귀족 중심의 과두정 체제로 되돌리려 한 거죠. 아, 민중의 목소리는 억누르고 귀족들 힘을 키워준 거군요. 네. 셋째는 선조들의 좋은 관습 모스 마이오rum이라고 하죠. 이걸로 돌아가자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폭력과 공포에 기반한 통치였기 때문에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 질서를 다시 세우려 했지만 그가 죽거나 물러난 후에는 이 개혁들이 대부분 빠르게 폐지되고 맙니다. 플루타르크는 술라의 이런 통치를 합리화된 폭력 또는 정치적 외과 수술 이런 식으로 봤군요. 로마를 구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화정의 생명력을 마비시킨 좀 독선적인 권력 행사였다 이런 평가로 이어지네요. 6번째, 핏빈 명단과 테러의 정치입니다. 이름부터 무시무시한데요. 술라가 권력 잡고 제일 먼저 한 게 이거라고요? 네, 바로 그 프로스크립티오, 살생부였죠. 플루타르크가 이걸 살해 명령이 아니라 생존 금지 명령이라고 했다는데 와, 정말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라 아예 사회에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거니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어요? 그냥 정적들 이름 적어서 발표하고 끝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훨씬 체계적이고 잔인했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그 사람은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요.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네,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죽이면 포상금까지 줬어요. 보상금이요? 사람 목숨에? 네, 그리고 재산은 당연히 국가가 몰수하고요. 더 끔찍한 건 가족들까지 처벌받았다는 거죠. 연좌제예요. 아, 연좌제까지. 이건 진짜 단순한 정적 제고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건 술라가 자기 권력 기반을 다지고 또 자기한테 충성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나눠주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정치적 도구였어요. 도구라. 네. 사회 전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밀고하게 만들어서 통제하려 한 거죠. 로마가 순식간에 밀고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이 희생되었다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술라 지지자들은 희생자들의 재산을 차지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죠. 숙청이 곧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공포 정치가 계속될 수는 없었겠죠? 맞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었을지 몰라도 결국 사회 전체가 피로감과 환멸을 느끼게 되니까요. 오래가진 못했어요. 그런 극단적인 정치를 펼친 술라라는 사람 참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자, 그럼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시련의 시기, 그리고 술라의 개인적 비극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냉혹한 독재자 모습 뒤에 또 다른 면이 있었다는 거죠. 네. 플루타르크 같은 역사가들은 술라의 삶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려고 했어요. 피와 권력의 사슬 뒤에 가려진 비탄, 이런 식으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비탄이요? 네. 일단 술라는 귀족 가문 출신이지만 젊었을 때는 상당히 가난했다고 해요. 여기서 오는 어떤 열등감이나 야망 같은 게 있었을 수 있고요. 아, 금수저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어요. 여러 번 결혼했는데 특히 그가 아주 깊이 사랑했다고 알려진 4번째 아내 메텔라가 죽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의 죽음이? 네. 그게 어쩌면 그의 정치적 행보나 성격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권력을 향해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간 이면에는 개인적인 상실의 고통 같은 게 깊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네요. 심지어 내전 때 보였던 그 잔혹함 있잖아요. 그것도 단순히 승자의 논리가 아니라 어쩌면 그런 개인적인 상처나 깊은 증오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내면의 고통이 외부로 그렇게 표출되었다는 해석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말년에는 지병 때문에 꽤 고생했고 또 외로움도 많이 느꼈다고 해요. 이런 개인적인 고통들이 어쩌면 그가 나중에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를 일이죠. 권력의 정점에 섰던 인물의 개인적 고뇌라.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8번째로 넘어가죠. 모순된 전략가, 승리 뒤에 남겨진 무질서입니다. 술라에 대해 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초월했다. 이런 평가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점이 술라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가장 큰 모순이기도 하고요. 질서를 세우려 했는데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술라는 내전에서 이기고 나서 공화정의 전통을 복원한다. 이게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로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죠. 전통 복원.
근데 그게 사실은 귀족들의 기득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에 가까웠어요. 반면에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호민관의 권한은 확 줄여버렸고요. 아, 호민관 권한을요? 네. 그러니까 민중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균형이 깨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술라는 로마 장군으로서는 최초로 자기 군대를 이끌고 로마 시내로 진군한 인물이에요. 로마 군대가 로마로요? 그게 왜 문제죠? 로마의 오랜 전통은 군대는 수도 밖에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죠. 근데 술라가 그걸 깨버린 거예요. 이건 앞으로 장군들이 군대를 사병처럼 이용해서 정치 권력을 잡으려는 아주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겁니다. 아, 그게 나중에 카이사르나 다른 군벌들에게 길을 터준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술라가 만들려고 했던 그 질서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인위적인 것이었어요. 그가 권좌에서 물러나자마자 로마는 다시 극심한 혼란 속으로 더 큰 내전으로 빠져들게 되죠. 승리는 쟁취했지만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한 뭐랄까 모순된 전략가였던 셈입니다. 결국 더 큰 혼란의 씨앗만 뿌린 격이네요. 이런 술라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9번째, 복잡한 관계의 그물망, 조력자와 적들 사이에서. 이걸 좀 보죠. 젊은 시절 술라를 알아보고 발탁했던 게 마리우스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결국은 로마 역사상 최악의 정적이 되었죠. 참 아이러니한데 다른 인간관계는 좀 어땠나요? 네, 마리우스와의 관계는 정말 비극이죠. 한때는 아버지와 아들 같다고 할 정도로 가까웠는데 나중에는 서로 죽이고 죽는 원수가 되었으니까요. 로마 전체를 피로 물들인 싸움이었죠. 다른 사람들은요? 유능한 부하들도 있었을 텐데요. 물론 있었죠. 예를 들면 루쿨루스 같은 아주 유능한 장군도 술라 밑에 있었어요. 하지만 루쿨루스조차도 술라의 그 잔혹함, 특히 살생부 정치에는 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지자들도 등을 돌렸겠네요. 네, 많은 귀족 지지자들조차도 프로스크립티오에는 경악하고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나갔다고 본 거죠. 그럼 뭐 크라수스나 폼페이우스 같은 젊은 야심가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들을 활용하긴 했죠. 크라수스는 살생부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폼페이우스는 군사적 재능을 발휘해서 술라를 도왔고요. 그럼 그들을 후계자로 생각하거나 좀 믿고 맡기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글쎄요. 술라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권력과 관련해서는요. 폼페우스한테 위대한 자, 마그누스라는 칭호를 직접 붙여주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그가 너무 커지는 걸 경계했다고 해요. 결국 이용 가치로만 판단했군요. 네, 그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쓸모, 즉 유용성에 기반했다고 봐야 합니다. 신뢰나 애정보다는 어쩌면 공포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묶어두려 했던 거죠. 플루타르크 표현을 빌리자면 동지를 만들기보다는 침묵을 강요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참 냉정하고 계산적인 관계였네요. 자, 이제 10번째입니다. 권력의 절정, 독재관 술라의 로마. 이게 마지막인가요? 아니요, 이야기는 더 이어집니다. 네. 그럼 10번째, 독재관 술라의 로마. 로마 역사에서 원래 독재관이라는 건 아주 비상시에 잠깐 임명되는 임시직이었잖아요. 6개월 정도? 네, 그때 공화정의 원칙이었죠. 그런데 술라는 어떻게 로마 역사상 전례 없는 사실상 종신 독재관 같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걸까요? 합법적으로요? 그게 참 교묘한 부분인데요. 내전에서 최종 승리한 술라는 로마로 돌아와서 공화국을 재건하고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어요. 공화국 재건? 네, 그리고 이 명분으로 원로원에게서 거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부여받습니다. 이에 바로 레기부스 스크리분디스 에트 레이 푸블리카이 콘스티튜엔다이 카우사 딕타토르, 즉 법률 제정과 공화국 재건을 위한 독재관이라는 직함이에요. 이름 한번 기네요. 네, 중요한 건 기존에 6개월 임기 제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무기한이었죠.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건 뭐 완전히 합법의 탈을 쓴 영구 독재 권력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권력으로 뭘 했나요? 자신의 뜻대로 법을 뜯어 고쳤습니다. 원로원 의원수를 늘려서 자기 지지자들로 가득 채웠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호민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민중의 정치 참여를 사실상 막아버렸죠. 완전히 귀족 중심 체제로 되돌리려 했군요. 그렇죠. 겉모양은 공화정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권력이 술라 한 사람에게 집중된 완벽한 1인 지배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앞서 얘기했던 그 끔찍한 프로스크립티오,
살생부 정치를 자행한 거고요. 정적을 제고하고 지지자들에게는 빼앗은 재산을 나눠주고. 공포로 다스린 거네요.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술라가 이 모든 절대 권력을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은퇴해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요? 왜요? 그 이유는 아직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지병 때문이었다, 아니면 정말 공화정을 재건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혹은 권력에 대한 염증을 느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면서 만들어진 권력의 공백, 그리고 그가 뜯어 고친 불안정한 시스템의 균열이 결국 로마 공화정을 종말로 이끌게 되는 또 다른 거대한 혼란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11번째, 몰락을 자초한 오판들입니다. 술라의 몰락이 이게 말이죠. 외부 요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 착오, 그러니까 오판에서 비롯됐다는 점, 이게 참 흥미로워요. 네, 맞습니다. 질서를 회복하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의 씨앗을 뿌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오판들이 있었을까요? 그의 결정적인 오판 몇 가지를 좀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그 민중의 대표격인 호민관, 이 호민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 거, 이게 좀 뼈아팠습니다. 아, 민중의 목소리를 막으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당연히 민중의 거센 반발을 샀고 플루타르크가 이걸 딱 비유하기를 끓는 솥을 뚜껑으로 억지로 누르는 격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장은 잠잠해져도 속으론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압력은 계속 쌓이니까 결국에는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술라 죽고 나서 이 권한이 복구되면서 민중파가 다시 힘을 얻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단순히 그냥 힘으로 누르면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 정치 감각에 뛰어났던 술라답지 않은 판단 같기도 하고요. 뭐랄까, 그 점은 좀 의아하긴 하죠. 그리고 더 큰 실수는 역시 후계자를 명확하게 지목하지 않았다는 점, 이게 또 크죠. 아, 맞아요. 그 강력한 카리스마 뒤에 시스템이 없었던 거네요. 네. 술라라는 그 강력한 개인에게 모든 권력이 그냥 집중된 체제였으니까요. 그가 사라지자마자 지지 기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플루타르크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건물은 화려하게 지었는데 정작 중요한 기둥을 안 세웠다. 딱 그렇죠. 이게 바로 그 극심한 정치적 공백, 그리고 새로운 권력 다툼, 결국 내전으로까지 이어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명예로운 은퇴, 이것도 좀 애매했죠? 맞습니다. 그 선언 역시 상당히 모호했어요. 이게 권력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기보다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잠정적 유예 상태? 이런 식으로 비춰졌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둔 거네요. 네. 오히려 이게 정치적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고 술라 이후의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 경쟁만 더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불씨를 남긴 셈이에요. 결국 술라의 몰락은 진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의 판단착오들,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였군요. 네. 지속 불가능한 권력 구조에 후계 문제에 또 불분명한 은퇴까지. 뭐랄까,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1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독재자 술라. 근데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병으로 어떻게 보면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 이건 정말 예상 밖의 결말인데요. 그렇죠. 권력을 또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비교적 조용한 말년을 보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의 죽음을 접한 로마 사회 반응은 어땠나요?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 독재자의 죽음에 대한 안도감, 이거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동시에 그가 유지해왔던 그 강력한 질서, 비록 폭압적이긴 했지만요, 그 질서가 사라진 데 대한 불안감도 공존했던 거죠. 아, 역설적이네요. 네, 그의 존재 자체가 역설적으로 로마의 그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하는 어떤 장치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정작 술라 본인은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나는 로마를 정화했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웠다, 이렇게 자신의 업적에 대한 아주 강한 자부심을 보였다고 전해지죠. 이야, 끝까지 자기 확신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네요. 그의 무던 비문이 그의 삶과 성격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죠? 친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었고 적에게는 이보다 더 무서운 복수자가 없었다. 와, 극단적이네요. 친구 아니면 적? 네, 이 문구는 그가 얼마나 감정과 복수심, 그리고 강렬한 자기 확신에 따라 움직였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냉철한 이성보다는 어쩌면 그 뜨거운 감정이 그의 행동을 더 크게 좌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정말이지 그 평온했던 죽음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그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격렬하게 엇갈립니다. 궁화정을 파괴한 최악의 독재자인가? 아니면 혼란 속에서 로마를 구한 영웅인가? 아, 1000년이 없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논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네요. 13번째, 그렇다면 플루타르크는 술라를 어떻게 봤을까요? 단순히 영웅? 아니면 악당? 이렇게 딱 규정하기엔 너무 복잡한 인물인데요. 네, 플루타르크도 그렇게 봤습니다. 술라의 그 탁월한 군사적 능력, 이건 분명 인정해요. 하지만 그의 정치적 야심, 그리고 잔혹함, 특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원했던 그 폭력,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나요? 두려움을 정권의 기둥으로 삼은 자라고 평가했어요. 그의 권위가 어떤 정당성이 아니라 공포에서 비롯됐음을 딱 지적한 거죠. 흥미로운 건 플루타르크가 술라를 다른 인물과 비교한다는 점인데요. 아, 네. 비슷한 시기에 절제와 그 명예로운 은퇴를 선택했던 리시니우스 루쿨루스와 대비시킵니다. 아하, 루쿨루스. 네. 루쿨루스의 덕성과 겸양. 이걸 술라의 그 끝없는 권력력과 잔혹함과 비교하면서 진짜 영웅은 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내적인 자기 절제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술라가 내세웠던 질서 회복이라는 명분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고요. 맞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죠. 법과 질서를 회복시킨다면서 정작 자신은 모든 법 위에 군림했던 그 모순, 그걸 지적한 겁니다. 플루타르크는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의 동기, 그리고 방법의 정당성을 아주 중요하게 본 거죠. 결국 플루타르크에게 술라는 로마를 구한 영웅이자 동시에 공화정을 무너뜨린 인물. 그러니까 위대하지만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을 지닌 아주 복합적인 인물로 그려지는군요. 네. 전장에서의 영광을 입고 로마에 입성했으나 결국 공화정의 문을 닫는 자가 되었다. 이 평가가 그의 양면성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14번째. 그렇다면 술라의 이야기가 이 격동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냥 과거 인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바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의 위험성, 이게 아닐까 싶어요. 아, 법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불법을 저지르는. 그렇죠. 술라처럼 공익과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권력을 장악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과 폭력을 정당화했잖아요. 이는 권력자가 공적인 명분을 자기 사적인 이익 추구나 권력 강화를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아주 오래된 경고입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거나 리더십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정말 깊이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그리고 리더십의 그 어두운 단면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윤리적 기반이 없는 권력은 결국 공동체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투명하고 포용적인 논의 과정, 이게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결국 합의의 중요성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자발적인 은퇴와 평온한 자연사라는 결말, 이건 좀 불편한 현실을 보여주기도 해요. 때로는 폭력적인 권력조차 일시적인 질서를 가져오고 심지어 안정적인 마무리를 맞는 듯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겠죠. 그렇죠. 플루타르크는 묻듯이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끝났는가, 이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살았는가일 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여러 곳에서 지금 도전받고 있는 오늘날 술라의 이야기는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고 또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의 길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길을 모색할 것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이제 500자 총평입니다. 술라는 로마 공화정 말기, 그 극심한 혼란과 무너져가는 질서 속에서 군사적 천재성, 그리고 냉혹한 정치 현실주의, 이걸 바탕으로 로마 역사상 전례 없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쥐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최초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독재관이 되었지만 그 과정과 통치는 결코 합법적이지 않았다. 이 역설을 남겼죠. 플루타르크는 그의 삶을 통해 권력의 본질과 유혹, 또 정치적 행위의 정당성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도자가 갖춰야 할 진정한 덕성, 즉 아레테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술라는 의심을 여지없이 성공한 정복자였고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대인들로부터 진정한 존경 있는 사랑, 이건 받지 못했죠. 네.
그의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치의 의미와 리더십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강력한 거울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이 제공해드리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24번째 영웅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이 제공해드리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25번째 영웅 키몬에 관한 동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